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지난 한 주 코스피 일간 변동률이 연중 최고 수준에 달할 만큼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주식시장 괜찮을까? 주말 내내 걱정하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요. 다행히 오늘은 장중 4천선 회복하면서 코스피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과 함께 또 시장을 둘러싼 소식들 잠시 뒤 하프타임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단풍이 산을 물들이면서 이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산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불법 행위도 늘었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민폐 산행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요.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코스피가 결국 4천선을 내줬는데요. 오늘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검은 금요일을 보냈던 우리 시장 조정폭이 컸던 만큼 걱정도 컸었는데요. 네. 오늘 지수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합니다. 4천선 회복은 물론이고요. 현재 4,07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오늘 기관이 강한 사다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8,04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88억 원 외도 우위, 개인 역시 8천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반도체 투톱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3% 오르며 10만 전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 6% 가까이 상승하면서 60만 닉스 회복은 물론이고 현재 6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900선을 지키지 못했던 코스닥 지수 움직임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정도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합니다. 현재 0.7% 오름세 883포인트입니다.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21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 3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만 홀로 88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10개 종목 중에 단 2개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HLB는 3.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은행과 증권주 등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은행주 랠리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난 7일 야간 거래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60원도 돌파했던데요. 현재 외환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환율 1,457원에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45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82원, 엔화가 945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방금 짚어본 것처럼 이 숨고르기를 마친 코스피가 다시 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좀 한숨 돌리는 모습인데 그런데 최근 이 조정장에서 개인들이 손실을 많이 봤더라고요. 네,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 다행히 오늘은 무난히 달려주고 있는데 지난주만 보면 곡소리 나는 한 주였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간 변동률은 2.3%를 넘겨 최고치를 찍었고 한 주간 4% 가까이 밀려 4천선을 내주기도 하면서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네. 최근 급등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수익률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조정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스피가 20% 가까이 올랐던 지난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은 30% 육박한 반면 개인은 8%를 갓 넘기는 데 그쳤는데 네.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 10개 중 9개가 올랐지만 개인이 산 종목은 10개 중 7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아이고. 네, 하락장인 이달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기준 외국인은 마이너스 1.93%로 선방했지만 네. 개인은 마이너스 9%를 넘기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예. 이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털어낸 종목은 평균 마이너스 4%를 겨우 넘기면서 실제 하락했지만 개인이 던진 종목은 되레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아이고. 네, 이 네. 문제는 이 수익률이 좋지 않은 개미들의 B2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동학개미 필패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인데 네.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최근 26조 원에 육박해 연거푸 최고치를 새로 쓸 만큼 증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개인들. 네. 자, 어제 그리고 당정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기존 정부안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목하는 분위기예요. 네,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당정회의에서 나온 구체적인 이야기들 정리해 보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도 낮춰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원래 정부안에서는 3억 원 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세금을 물리려고 했는데 증시부양 효과가 적을 것이다. 또 자칫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다 사실상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입법 논의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이 밖에 회의에서는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을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60% 넘게 감축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졌는데 네. 앞서 제시한 것보다 더 줄이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기후변화는 사기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발을 빼고 있고 중국 등 역시 감축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네.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정부 예산만 10년간 190조 원 넘게 들어가는 데다 예. 또 이 주요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비용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 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철강, 석유화학 업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는데 이 대안 없이 목표만 높여 잡으면 이 산업 경쟁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내 집 마련의 꿈, 그 뭐 희망의 카드로 청약 통장 얘기를 하는데 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최근 청약 통장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네, 최근 서울 분양시장에서 모처럼 큰 장이 열렸죠. 네. 강남에서 무려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가 청약 모집에 나서면서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약 통장 무용론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는 치솟는데 규제로 대출은 안 나오고 치열한 가점 경쟁에 청약 당첨 커트라인까지 높아진 데다 또 당첨된다 한더라도 잔금 마련 문턱 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역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네. 2년 8개월 연속으로 줄면서 이 기간 200만 개 넘게 감소했고요. 9월 기준으로는 올 들어 최소치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예. 어차피 안 될 청약은 깨버리고 이 대신 영끌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수는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36%를 넘기면서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대출 여력이 있는 30대를 중심으로 일종의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이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선 청약 무용론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집값은 매년 오르고 규제 탓에 대출은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청약 통장 해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 다음 소식은 더 애가 타는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수색 작업 5째 이어지고 있죠. 네, 주말 사이 붕괴 현장에서
진통제를 맞아가며 구조를 기다리다 끝내 숨진 40대 매몰자의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고 사망 판정을 받은 지 약 54시간 만이었는데요.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고요.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하게도 이 가운데 2명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구조대원 투입은 중단됐고 드론을 활용한 수색 작업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현장 수색 전에 붕괴 위험이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철거하기로 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사전 취약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4호기는 100% 완료됐고 6호기도 75% 정도로 곧 작업이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폭약을 발파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철거한 뒤에 구조대원 투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붕괴 사고 원인을 두고 좀 추측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 공사 기한에 쫓겨서 좀 무리한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네, KBS 취재진이 해체 계획서를 확보해서 살펴봤더니 네. 이미 예정보다 철거가 4개월이나 지연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공사 기한에 쫓겨 작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급히 구한 인력을 곧장 현장에 투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사망자는 근무한 지 며칠 만에 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하고요. 네. 작업 당시 투입된 9명 중 단 1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붕괴 사고에서도 이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떠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하청을 받은 코리아카코는 발파 해체 공사는 기간을 단축하고 가장 안전한 공법이다라고 홍보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 업체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고요. 가뜩이나 이재명 정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뿌리 뽑겠다 나선 상황에서 국영기업에서마저 이런 대형 산재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이 참담한 상황을 또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또 사람들이 있네요. 네,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정말 인류애가 사라지는 기분인데요. 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조 물품을 보내주면 돈을 나중에 주겠다거나 대신 구매해달라며 돈을 이체시키는 수법인데 화물 트럭으로 배송 일을 하는 한 시민은 울산과 충남을 오가면서 소방용품 등을 옮겨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신을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의 구매 담당자라고 소개를 하더니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현장이 난리가 났으니까 구조 물품을 먼저 구매해서 가져다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직접 한국동서발전에 문의를 해봤더니 모두 거짓이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예. 현재도 비슷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울산의 한 안전용품 업체에선 소화포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에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참, 네.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붕괴 참사를 악용한 노쇼 사기를 주의해달라며 긴급 공지를 내렸는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새고 있을 텐데 이런 사기를 친다는 게 정말 참 갑갑한 소식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지는 못할 망정 이걸 이렇게 악용해서 사기를 친다니 네. 참 인간이 맞나 싶습니다. 예. 꽃게철을 맞아서 지금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 해상에선 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조업이 시작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새 하루 평균 190여 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작년과 비교해봐도 40척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 해당 지역은 특성상 우리 해경이 도주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일부 중국 어선은 선체에다가 쇠창살, 철조망까지 달아서 도주할 시간을 벌거나 헛줄로 선박 여러 척을 묶는 이른바 연환계까지 펼치면서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는데 해경은 중대형 함정과 특수진압대 등을 배치해서 24시간 단속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사고 소식들도 여러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오전만 해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99톤급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는 아유.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네.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고요. 또 전날에도 서해 공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좀 무리한 조업 때문에 이렇게 사고까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해경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자, 요즘에 뭐 러닝 열풍이 대단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진짜 마라톤 대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고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런 도심 마라톤 때문에 시민들 불편은 또 커지고 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네, 작년에 국내에서 열린 대회만 250회가 넘었다고 하는데 예. 마라톤이 있는 날이면 생기는 교통 통제로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10분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 반이 걸렸다. 차들이 뒤엉키면서 아수라장이다.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요. 네. 마포구에선 잦은 교통 통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며 시장 상인들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서울시는 억소리 나는 돈을 받고도 뒷짐진 채 있었다는 건데요. 예. 최근 5년간 대회 주최 측에 장소를 빌려주고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정작 대회를 위한 안전관리 공무원은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교통통제와 안전관리는 경찰이 전담했는데 최근 3년간 4만 명에 육박한 경찰이 투입되면서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네. 서울시는 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최자가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안이다. 서울시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면 대회만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진 않지만 주말 근무자들이 현장에 가보거나 하는 식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소통한다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 주최는 민간 기업이 하는데 진행에 이렇게 행정력과 세금이 쓰이는 점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2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 상황은 오산부터 시작된 정체는 남사까지 이어지고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서운 분기점 사이는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 부근부터 정체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목포 쪽인데요. 서서울유금소에서 용담터널까지 8km 넘게 정체고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부근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부곡 부근에서는 작업 중이고요. 북선 부근 진출로 1차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성터널에서 용인, 더 가서는 양재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4차로는 사고로 막혀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청담에서 잠실대교 사이 1차로는 작업으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조차 결론이 안 나고 있고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정말 회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 건지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 초부터 이 홈플러스가 위기에 내몰렸다, 이 소식이 좀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요즘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네. 잠깐 복귀시켜드리면은 홈플러스가 시끄러워진 계기는 올해 3월 4일에 홈플러스 정확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네.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을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기습적으로 신청하면서 우리가 요즘 대형마트가 어렵다는 거는 알았지만 네. 홈플러스면 그래도 엄청 큰 대형마트인데 그렇죠. 기업 회생 옛날 용어로 법정 관리거든요. 네. 그 정도로 힘들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근데 3월 4일에 신청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생이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법원이 회생을 할지 회생을 안 하고 그냥 파산, 청산을 할지 이 자체를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요즘 우리가 뭐 이마트, 홈플러스, 네. 롯데마트 보통 이제 대형마트 빅3라고 하는데 네네. 뭐 요즘 갈수록 온라인 쇼핑 때문에 힘들다는 건 잘 아실 테고 뭐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흑자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셋 중에서도 홈플러스가 가장 힘든 상태고 결론이 점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홈플러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2만 명이 넘죠. 맞습니다. 아마 지금 사태가 길어지면서 가장 애가 타고 네. 가장 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아마 이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홈플러스는 여전히 전국에 125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약간 중간급 중형 매장 네. 그런 매장도 한 300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된 직원이 2만 명이고 허허.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납품업체,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명 정도. 예. 그러니까 홈플러스라는 유통업체가 한 10만 명 정도의 생업의 터전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빨리 결론을 좀 내줘야 그렇죠. 이분들도 뭐 그렇죠. 정 안 되면은 다른 곳으로라도 옮기는 건데 네. 계속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가장 심정적으로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회생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거고 그만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회생이 일반 기업 회생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좀 다릅니다. 이제 기업 회생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업 회생 예전 말로는 법정 관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빚을 졌는데 네. 회사가 그 빚을 갚기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되니 빚을 좀 깎아주는 게 회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빚탕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인 만큼의 빚을 졌는데 이 100을 다 갚으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네. 이 100을 채권자들, 뭐 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죠. 채권자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한 50 정도로만 깎아주시면 원리금이 반으로 줄잖아요. 네. 우리가 힘들지만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뭐 10년, 15년, 20년 동안 갚겠습니다. 그러니 채권자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계획을 내는 걸 회생 신청이라고 하고요. 네. 법원이 들어보고 법원이 채무자 쪽, 그러니까 빚을 진 회사 쪽 얘기도 들어보고 빚을 내준 은행 쪽 얘기도 들어봐서 우리 네. 그 정도는 깎아주면 회사가 열심히 한다고 하니 살아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일반적인 기업 회생이에요. 네. 그런데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은 물론 기본적으로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플러스 M&A가 추가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M&A용 기업 회생. 네. 그러니까 회생 계획 인가 전 M&A라고 하는데 M&A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인수합병.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파는 겁니다. 어떤 기업을 팔아서 헌 주인은 가고 세 주인이 그 기업을 인수해서 인수하는 걸 M&A라고 하는데 네.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MBK 파트너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MBK 파트너스라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가 현재의 홈플러스의 주인인데 MBK가 우리가 도저히 이 기업은 살려낼 자신이 없다. 그러니 빚도 깎아주면 동시에 새 주인을 우리가 찾아서 새 주인에게 넘겨줘서 새 주인이 좀 빚을 탕감받은 빚을 오랫동안 장기간 갚게 허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회생, 약간 특이한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고요. 결국 네. 그러니 이 기업 회생이 될 거냐 말 거냐의 핵심은 새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 기존 주인이 난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약간 나자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새 주인이 와야 어쨌든 빚을 깎아서라도 갚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네.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가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느냐, 혹은 개시 못하고 이대로 파산하느냐, 그 가장 관건인 그런 회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 주인을 찾는 이 인수의향서 접수 절차가 진행됐는데 인수의향서를 낸 곳들 얼마나 있을까요? 의외로 두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네네. 법원에서 M&A 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우리한테 신청서를 내세요라고 판을 깔았는데 네. 대체적으로 시장의 예측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대형 마트가 업황이 네.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 그러면 바닥 찍고 올라올 거냐, 다시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뭐 다 네. 이유는 우리 다 압니다. 온라인 쇼핑이 워낙 그렇죠. 이 편리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홈플러스, 그 중에서도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 빚이 훨씬 많은 홈플러스를 누가 사겠느냐. 네, 네. 아무도 인수의향서를 안 내고 그냥 마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두 곳이 내서 시장에서는 정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수의향서를 두 곳이 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한 곳도 안 냈으면 바로 그걸로 절차가 끝났겠지만 예, 일단 두 예. 곳이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될 절차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관심 있다 정도의 어떤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기업들이 그럼 됐습니까? 인수의향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번 나 관심이 있어요라는 의향을 밝힌 곳인데 네. 회사 이름이 하레스 인포텍이라는 회사 한 곳이 있고요. 예. 또 한 곳은 스노마드, 그러니까 하레스 스노마드. 잘 모르는 처음 곳들이실 것 들어보셨죠?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작은, 굉장히 영세한 곳들이고요. 예. 한 곳씩 뜯어보면은 하레스 인포텍이라는 곳은 업종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핀테크 기업인데 작년 2024년 매출이 네. 3억 원입니다. 매출이 3억 원. 3억이요? 네. 예, 근데 홈플러스가 조 단위를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매출만 3억일 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은 33억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인수를 돈이 어디서 나서 네. 인수의향서 계획을 보면은 미국에서 한 20억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한 대략 한 3조 원 정도를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살려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곳이고요. 네. 스노마드라는 곳은 부동산 임대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매출이 지난해 116억 원. 조금 그러니까 낮습니다. 하레스에 비하면 훨씬 큽니다. 네. 하지만 부채가 1,600억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보다 부채가 8배입니다. 이미 뭐 자본 잠시,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도 빚이 많은 그러네요. 네.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인수의향서를 밝힌 회사들의 면면이나 이런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그러니까 인수의향을 낸 건 밝힌 건 좋은데 네, 네. 무슨 수로 인수를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요. 설령 인수를 하면 무슨 능력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나라는 퀘스천 마크가 사실 지워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인수 뭐 의향서는 냈지만 그 능력이 되느냐를 살펴야 될 텐데 홈플러스를 그럼 인수하려면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할까요? 지금 최대 주주가 MBK 파트너스인데요. MBK 네.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 물론 뭐 주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대략 지분 가격만 봐도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다만 MBK 파트너스가 지금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이렇게 만든 책임을 지고 2조 5천억 원은 돈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럼 네. 나머지 지분이나 여러 가지 인수 비용들만 따져도 한 수천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돼서 과연 하레스 인포텍이나 스노마드, 그러니까 매출액을 봐도 그렇고 네. 그 회사의 영업 이익이나 손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예.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인데 네, 네. 그러니까 되겠느냐라는 의심이 사실 큰 게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수가 과연 뭐 성사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라는 의심부터 좀 드는데요. 뭐 인수가 아니라 혹시 그러면 뭐 다른 걸 노린 건 아닌가? 먼저 인수 생각보다. 의향을 밝힌 그 기업의 진의를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네, 뭐 네. 진짜 정말 잘해보려고 인수했을 수도 있고요. 예. 정말로 미국에서 돈을 투자받을 계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혹시 회사 이름을 좀 알리려는 거 아니냐. 인수의향서가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인수의향 냈다가 저희가 알아보니 안 되겠어요. 포기해도 무슨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름 알리기용 아니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은 무리해서 인수를 해서라도 우리가 주변의 홈플러스 매장들을 보면은 매장이 상당히 큽니다. 네, 네. 그까지 가지고 있는 땅 크기만 해도 상당해요. 위치도 뭐 결국 좋고, 네. 그 부동산을 노리고 부동산을 하나씩 팔아서 그 수익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약간의 의심입니다. 네네. 의심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2015년에 영국 테스코라는 곳에서 홈플러스를 인수를 해봤는데 네.
몇 조 단위의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때 MBK 파트너스가 몇 조 단위의 여윳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몇 조를 빚을 대 가지고 그 비싼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지난 10여 년 동안 MBK 파트너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대부분의 홈플러스 매장은 홈플러스의 소유였어요. 네.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장사를 했는데 네. 그 홈플러스 매장을 팔았습니다. 아. 팔면 현금이 나오겠죠. 예, 예. 그럼 그 현금으로 자기들이 냈던 빚을 갚았고요. 아. 근데 장사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판 매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네. 임대료가 임대료.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MBK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홈플러스의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크기나 능력으로 볼 때 결국 그런 거 노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보단 제밥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시장에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인수자로 하나로마트 운영하는 농협이 꼽혔는데 네. 농협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나요? 사실 뭐 농협이 인수만 한다면 네. 이제 우리가 제3자인 저희가 볼 땐 일단 그 하나로마트라는 유사 업종을 운영해왔던 경험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농협은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력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그래서 농협이 인수해주면 좋겠다라는 이해관계자의 바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본사 직원만 해도 2만 명, 그 다음에 협력업체, 납품업체까지 하면 10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10만 명이 먹고 사는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은 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농협이 좀 인수해 줘라라는 뭐 일종 옆구리 찌르는 그런 주문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국정감사 때 농협 중앙회장 상대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중앙회장에게 강호동 중앙회장인데 그 농해수위위원들이 홈플러스를 인수할 계획이 없느냐. 네. 그러니까 이미 농협이 인수 의향서를 안 낸 게 확인된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 농협의 질문은 없다. 대답이. 지금 하나로 유통도 적자다. 아하. 우리 코가 적자인데 누구를 인수하느냐. 그래서 사실 농협 인수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물 건너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인수 희망자가 나와 있긴 한데 진짜 인수가 될지는 모른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뭐 남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곳이 인수 의향을 밝혔으니까요. 네. 의향을 밝혔으니까 기회는 줘야죠. 네, 그래서 네. 11월 21일, 이달 21일까지 두 기업이 홈플러스를 실사할 기회를 줍니다. 실사라는 게 지금 장사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숨겨진 빚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게 해주고요. 네. 실사를 확인한 다음에 26일까지 정말 생각이 있으면 구체적인 인수 입찰 계약서를 냅니다. 네. 그리고 12월 29일, 다음 달 29일까지 법원이 홈플러스의 상황이나 인수를 하겠다는 회사의 상황이나 능력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라고 기각해버릴 수도 있고요. 예. 의외로 괜찮네, 해볼만 하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해주면 그때부터 이 회생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이 워낙 못 들어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수가 될까라는 의심이 더 큰 건 사실이고요. 그 최종적인 결과는 12월 29일쯤에 법원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적절한 인수자로 결정이 돼서 회생 절차 개시가 되면 그러면 회생은 가능하긴 한 걸까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일단 망하지는 않는 거니까 영업은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영업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재무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빚이 100이라면 최소한 뭐 60, 70, 50 정도는 빚 기본적으로 깎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홈플러스가 진 빚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흔히 기업들 어려워지면 나오는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가 뭐 공적 자금, 그러니까 정부가 좀 지원해주는 네네. 그런 지원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가장 단적인 근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이마트 같은 경우가 2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4, 5, 6월에 흑자를 봤는데 4년 만에 흑자였어요. 아, 근데 4조 원 정도를 매출을 해서 흑자를 190억 원을 받습니다. 네. 4조 원 팔아서 190억 원,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1위가 저 정도면 홈플러스가 과연 되겠느냐 많이 의구심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네. 위기의 홈플러스에 대해서 KBS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2025년 3분기의 수정 사항 가운데 표제어와 뜻풀이가 추가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제어가 추가된 것으로 한 말씀 하다가 있는데요. 이는 짧고 간단하게 말씀하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삼촌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시고는 서둘러 기차에 오르셨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 뒤에 오는 명사는 앞의 말과 띄어서 쓰지만 이 경우에는 한 말씀이 한 단어이기 때문에 모두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청강이란 표현은 강의를 들음이란 뜻풀이 외에도 주로 대학에서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강의를 들음이라는 뜻이 추가됐습니다. 학점을 꽉 채우고도 더 배우고 싶어 청강까지 하며 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청강생 역시 예전에 대학에서 정규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청강을 허락받은 학생이라는 뜻 외에도 강의를 듣는 학생, 또 주로 대학에서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강의를 듣는 학생이란 뜻이 추가됐습니다. 김 교수의 강의는 매번 정원 이외의 청강생이 몰려 강의실이 꽉 차고는 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 정도 낮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밀려내려온 찬 공기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 14도, 부산 제주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겠고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3도, 세종과 남원, 안동 2도, 철원, 영하 2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오르면서 추위가 빠르게 누그러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예상돼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을철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 살펴볼 예정입니다. 친구와 정상에서 기분 좋게 나눠 마신 막걸리 한 잔, 또 화산하면서 눈에 보여서 챙겨온 밤 한 알, 이렇게 산행 중 무심코한 행동이 혹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궁금증 문자로 미니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해 신중한 판단을 예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검 연구관들은 노대행의 거취 표명을, 검사장들은 경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내 반발이 친윤 정치검사들의 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순직 해병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연세대학교의 AI 수업 비대면 강의 시험에서 수십 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법조계가 시끄러운데요.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게 워낙에 템포가 긴 사건이라서 개요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그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판결이 며칠 전에 지난달 31일에 이루어졌어요. 네. 이때 징역형들을 받았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검찰이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또 검찰은 대개는 이제 항소를 꼭 관례처럼 네. 하는데 예.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의 수사팀이 우리가 어떤 일련의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항소를 못한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갈등하는 주체가 크게는 두 덩이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대검, 법무부 이렇게 있고요. 예. 그 대척점에 서울중앙지검하고 검찰 수사팀 요렇게
두 덩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발하고 있는 수사팀이 입장문을 냈는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개요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의 포인트를 하나씩 조금 짚어볼게요. 네. 일단 법무부와 대검은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검찰이 구형을 요청을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재판부가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구형보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린 게 더 중형이 나왔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징역 7년 구형했는데 8년 나왔고 네. 정민용 변호사한테 징역 5년 구형을 했는데 선고가 6년이 나온 겁니다. 네. 요것도 조금 이례적인 거죠. 예. 그래서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달을 한 거다. 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는 비리로 발생한 수익의 국고환수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왜 그러냐면 앞서 검찰이 1심에서 추징 금액은 전액 다 추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근데 1심에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라면서 473억여 원을 그러니까 일부만 추징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러면 항소를 안 하니까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건 1심 선에서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상한이 473억 원으로 막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 나오면서 검찰 내홍이 좀 격화되는 모양새인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두고 입장을 밝혔죠. 네, 먼저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처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 그 이후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한겨레 보도에서는 이 검찰총장 대행이랑 중앙지검장이 직접 통화를 해서 항소 포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한 거죠. 아하. 대검의 지시를 수용을 하지만 우리 서울중앙지검과는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으로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건 뭐 뭘 했건 어떤 방식으로든 대검과 얘기는 소통은 했겠지만 네. 그 판단에 동의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법무부가 당시에 어떤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 어떤 경로로 입장이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 검찰 내부 반발은 이제 오늘 점점 번져가면서 커지고 있는데 예. 그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전국 18개 지검장 공동 명의로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노만석 대행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대검 연구관들도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의 요지는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공소유지 의무인데 이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의 거취 표명을 밝혀내라. 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도어 스태핑을 했죠. 예. 우선 국민께 심력 끼쳐서 선고하다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기계적인 항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 네. 또 장관으로서 통상적으로 재판 결과 보고받았고 대검찰청의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은 중단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성호 장관이 여기다 덧붙인 거는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네. 검찰이 뭐 자살했다.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이렇게 네. 표현한 글을 두고 네. 그 발언이 납득이 안 된다.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좀 돌아보란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좀 포인트가 한동훈 전 대표도 정계 오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좀 주고받고 있는 얘기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이번 이 대장동 사건에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제 이게 한동훈 전 대표까지 연루되게 이렇게 번져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정성호 장관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는 어떤 뭐 윗선의 개입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수사팀의 추측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의혹을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러니까 기계적인 항소를 거둬야 된다 이런 지적은 오래전부터 좀 제기는 됐었던 거예요. 네. 네. 특히나 얼마 전에 여기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검사로부터 허위 위증을 강요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뭐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했고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들이 며칠 전에 나오게 되면서 예. 이것도 좀 주목을 받았던 뉴스였는데 그 사이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항소권을 남용한 것을 멈췄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 그렇지만 또 어쨌든 간 1심 판결 후에 검찰이 이렇게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네. 논란이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이 항소 포기가 뭐 정치권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바라보는 지점은 다를 텐데요. 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 자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두고 네. 이거는 항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반발은 국민의 내란 청산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와 공포 폭력 정치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 건 이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항소를 포기한 대가로 수천억 원대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그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뭐 여러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그 중앙지검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성호 장관도 사퇴하고 물러나라, 책임져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래 이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못 한다고 한 이유가 민주당 1박 2일 워크숍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예.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에 내일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참석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그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 일주일 전에 증인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기관 증인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건건히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지금 본격적인 이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이 대장동 사태가 좀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오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심사 들어가고 네. 오늘 13일, 27일에 본회의 열어가지고 네. 비쟁점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대립각 세우고 있는 현안들은 좀 미뤄두더라도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있었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노후 철도 차량을 교체할 때 정부가 비용을 일정 지원하게 해준다라거나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면서 그 주변에서 생활 기반 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기반들을 마련을 한다라는 민생 법안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폭탄이 터졌고 전국의 긴장도가 고조됐기 때문에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지금 국정조사까지 꺼내들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민생을 위한 본회의도 지연이 되거나 또 어느 한쪽에서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경제부처 심사가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또
법정 시한까지 지켜내기는 어려울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국민의힘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이네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그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네. 또 가방을 발견합니다. 네. 이 로저 비비의 가방 클러치백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내 이름이 적힌 메모지와 편지까지 확보를 한 겁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당대표에 당선된 뒤에 자신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 대가성이나 청탁용이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입장문을 냈는데 대가적인 목적이 아닌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입장문을 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아내가 보냈다. 예. 그 본인이 했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네. 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내가 그랬다라는 네. 것과 또 사회적 예의 표현이었다라는 걸 두고도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면서 건넨 명품 가방이 어떻게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직격을 했고 여당 대표 배우자가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 게 미덕이자 관행이라는 듯한 해명이 경악스럽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야당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저렇게 또 해명을 하는 건 안 한만 못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우리 아이 선생님한테 뭐 10만 원짜리 상품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시기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무 개입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건데요. 특히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됐을 때 네. 요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뉴스에서도 계속 윤심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일이 터진 게 지금 왜 하필 이때냐라는 타이밍이. 불안감이 네. 나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기다리고 있는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갈림길에 서 있죠. 그렇죠. 또 여기에다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두고도 이제 곧 나올 건데 이게 눈앞에 닥친 사법 리스크가 될 거라서 오는 20일에 당장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이렇게 줄줄이 중진들이 엮여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내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또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일단 김기현 의원 아내가 선물한 가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식 언급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도 김기현 의원 관련 의혹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고요. 네. 대변인단도 그 어떤 논평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들으시면서 조금 답답하셨나 봐요. 청취자 3861님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 즉석 떡볶이 가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요즘입니다. 벼랑 끝인데 어느 누구도 민생을, 이 자영업자를 신경 쓰지 않네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으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날씨 정말 좋죠. 기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뭐 노란 은행과 빨간 단풍 그리고 또 파란 가을 하늘까지 참 알록달록. 외투 하나만 걸치면은 참 산에 오르기에 정말 좋은 날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등산 다니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네. 그 문제는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질수록 불법 행위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각 국립공원들에서 가을 단풍철 성수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길 출입 그리고 야간 산행, 흡연 그리고 차박을 포함한 불법 야영, 임산물 채취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매년 이 기간 중에 설악산에서만 평균 300여 건, 또 지리산에서는 100여 건의 불법 무질서 행위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우와. 굉장히 많은 건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힐링하러 간 산에서 사소한 행동으로 자칫 과태료나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오늘은 가을철 산행할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요, 이렇게 등산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산에 오를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산에 오르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아마 건강을 챙기시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해진 등산로를 법적 탐방로라고 하고요. 정해지지 않은 탐방로를 비법정 탐방로라고 하는데 예, 이런 예. 비법정 탐방로로 산에 오르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식물 보호를 위해서만, 동물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제대로 된 난간이나 계단 같은 안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과거에도 설악산에서 비법정 탐방로로 산행을 하던 50대 남성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아이고. 했어요. 예. 이분이 이제 혼자 계셨었는데 휴대전화 전파도 터지지 않는 그런 출입 금지 구역에 계셨던 거예요. 에헤이, 그래서 네. 위치 파악이 어려워서 구조하는 데만 2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처럼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약 1만 5천 건 정도에 달하는데요. 예. 이 중에서 비법정 탐방로로 출입한 건수가 5,683건으로 전체 40%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요. 하하하. 또 국립공원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이 한 51명 정도가 됐었는데 예. 그 중에서 21명이 추락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예.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20건에 해당할 만큼 정해지지 않은 산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설악산 1275봉이라고 해서 예. 그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 능선이라는 곳에 네.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가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예요. 그런데 아. 이곳을 오르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그 122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등반 영상이 유행처럼 잇따라 게시가 되고 있어서요. 예.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출입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1275봉은 좋아요의 무대가 아닌 출입 통제 구역이고 예. 인증샷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삭제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니까요. 꼭 지켜주셔야 될 텐데 사실 이 산에 갈 때 보면 그 안내 표지판 대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어떻게 굳이 이렇게 탐방로도 없는 곳을 알고 가는 걸까요?
그 아까 이제 비법정 탐방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줄여서 이제 비탐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더라고요. 줄임말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SNS 등의 수많은 불법 산행 후기가 공유가 되고 있고요. 아하. SNS에 샵 비탐이라고 해서 이제 치면 사진과 함께 비탐에 관련된 정보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 네. 탐방로를 벗어난 산행은 명백하게 불법 행위인데 인터넷과 SNS에는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다녀왔다는 일종의 인증처럼 여겨져서 네. 불법 등산로 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법적 탐방로를 벗어나서 산행을 하게 된다면은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과태료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50만 그런데 원. 네. 네,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과연 줄어들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과태료의 액수보다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좀 등산객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이 돼야 되고 항상 정해진 탐방로로만 등산을 한다는 생각으로 산에 올라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에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길에 떨어진 도토리를 줍는다거나 아니면 막 진짜 주변에 펴 있는 산나물 채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뭐 줍거나 채취하는 게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 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산에 있는 버섯이나 뭐 나무 열매를 주우면서 네. 주인이 없는 자연의 선물이다 생각하시면서 임의로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일단 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산에는. 네. 그래서 산림의 소유자가 뭐 개인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국유림이든 상관없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채취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인데요. 네. 나물이나 버섯, 또 도토리, 열매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진 것은 이미 떨어진 것이니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땅에 떨어진 수목 부산물도 다 임산물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특히 또 흙도 안 됩니다. 흙도 안 네, 돼요. 안 됩니다. 흙도 네. 주인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르면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다 적발이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되기도 하고요. 네, 네. 특히 이제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이 적용이 돼서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네. 등산로나 뭐 국립공원, 휴양림에서는 산림 내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서 상시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일부 산나무를 뿌리째 캐는 경우가 있는데 예.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네, 관련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융의징역 또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덕이나 도라지 같이 뿌리가 네네. 중요한 산약초를 통째로 캐는 행위는 일반적인 잎이나 줄기를 채취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만이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사실 그렇죠. 그분들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채취하실 수 있는 거라서요. 네네. 만약에 채취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이게 도둑질이 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선가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막 들려요. 이렇게 라디오나 뭐 이렇게 트롯 같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조용히 좀 사색하고 싶어서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좀 시끄럽고 방해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는 행동이 맞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산에 가면은 뭐 물 흐르는 소리, 뭐 새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러 산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좋아요. 많은데 네. 갑자기 어디선가 쿵짝쿵짝 막 흥겨운 트롯가락이 막 들려오는 경우가 네. 있죠. 예. 이런 등산로의 음악으로 인한 소음은 80데시벨이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하철 소음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조용한 곳에서 이제 큰 소리가 그렇죠. 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국립공원, 지질공원에 지정된 곳에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오, 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다른 등산객도 마찬가지고 또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매너겠죠. 네. 내게는 이제 기분 좋고 흥겨운 음악이 타인에게는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잘 모르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산이나 우리 자연에도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또 다른 뭐 주의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계절마다 이 아름다운 산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산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부주의한 행동이 이런 산을 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죠. 아하. 바로 이제 가을에 굉장히 유행하는 산불입니다. 산불. 네. 네. 올해 광수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예. 지금 산이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토양이 이미 건조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부주의하게 불씨 하나가 튀어버리면은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산에 오를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흡연행위나 취사행위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요. 또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히 지정한 지역 외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출입하는 것 또한 금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라이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흡연이나 혹시 취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요. 네. 인화성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되도록 등산로 입구에 있는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또 등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에 오른 후에 정상에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하시면서 또 네. 등산한 보람도 있고 또 예. 힘들게 산에 오른 고생도 한순간에 이제 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국립공원의 내에 있는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 지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오, 예. 그래서 술은 반드시 하산하신 뒤에 음식점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이 하산할 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니까요. 알아서 좀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에는 또 뭐 백패킹이라고 해서 가볍게 이렇게 가방에 캠핑 장비 넣어가지고 네. 뭐 1박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뭐 불법 소지가 없을까요?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영 및 숙박이 안 되고요. 그 외 도립, 국립공원에서는 모두 야영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특별히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야영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V월드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자연공원 지역과 산림보호 구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구역에서의 취사 및 야영은 불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하고 캠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V월드라는 홈페이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등산 중에 이렇게 낙석이나 뭐 추락이나 실족, 뭐 또 야생 동물로 인한 이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혹시 뭐 법적 책임을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등산로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등산 중에 다치게 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영조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사고에 대해서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등산을 하고 내려오시던 중에 등산로 옆에 한 25년 정도 된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나무에 이제 나뭇가지가 한 4-5m 정도 굉장히 큰 나무였던 거죠. 4-5m 높이에 네. 있었는데 네. 그 나뭇가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이분이 머리를 다치셨어요. 어이구, 그래서 예. 거의 3개월가량 입원하는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그 산해 관리 책임이 있었던 계양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의 관리자인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네. 또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 이 나무가 외관상 죽은 나무, 그러니까 고사목처럼은 보이지 않았었고 아하. 또 나뭇가지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아. 이런 점 등을 들어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즉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산에 가면 우리가 계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악산 계곡에서 한 분이 물놀이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이때에도 이 계곡이 일반 공중의 이용이 인정되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개방된 곳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예. 또 서울시나 관악구가 계곡을 설치하고 또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는 항상 다치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혹시나 산행 중에 뭐 조난이나 또 신고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위치를 잘 알지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소 정보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예. 국가 지점 번호라고 해서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등산로나 해안가 등에서 또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위치를 안내하고 인명구조 등을 위해서 활용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예. 119 신고 시에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고 좀 신고를 하시면은 더 빠른 구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산행 정보 어플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이 어플로 신고를 하시면 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산악 위치 표시판이나 뭐 깃대 같은 것들 주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 부분 사진을 찍어서 함께 신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0240님, 단풍이 절정인 국립공원 계룡산 산행 중입니다. 모든 분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여유로운 일상 되시길 소망합니다라고 마침 지금 계룡산에서 네. 산행 중에 문자를 주셨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어폰 끼고 청취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 6908님께서는 약간 어떤 표어 같아요. 등산 후 남길 것은 발자국, 가져올 것은 맑은 공기뿐입니다. 라고 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희 변호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듣고요. 청취자분들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들어온 문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4195님. 산행하면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에는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도 다 주인이 있는 거겠죠. 어허. 그래서 이거를 꺾어서 지팡이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침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만약에 꺾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어서 쓴다면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고사목이어서 죽은 나뭇가지여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재산상의 가치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팔 수가 있죠.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나뭇가지도 땔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군요. 그게 이제 내 판단에 의해서 이게 못 쓰는 나뭇가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또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산에 있는 것은 함부로 좀 주워서 사용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비슷한 답변이 기대되는데요. 9901님, 등산을 갔다가 예쁜 꽃을 꺾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왜 꺾어요? 네. 네, 뭐 꽃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또 이런 질문하시면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꽃을 꺾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손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유권자에게 어떤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산에 있는 것들 중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에서 다람쥐나 이런 것들, 동물, 맞아요. 네, 동물은 또 주인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또 이렇게 뭐 덕 같은 거 설치해서 잡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임산물이건 어떤 것도 가져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맑은 공기 잔뜩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8858님, 산에 갔다가 다쳐서 119를 부르게 되면 유료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119를 부르는 것은 내가 진짜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장난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쓸데없이 국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낭비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간 비용을 이제 구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다쳐서 119를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르실 수 있고 오히려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부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959님, 산 정상에서 잔막걸리 파는 분들 있던데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네. 마시는 게 불법이면 당연히 파는 행위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이제 다른 도시 자연공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관악산이라든지 뭐 도봉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립공원은 아니거든요. 도시 네. 자연공원인데 사실 지자체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면 여기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런데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술을 마시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산에서 이제 막걸리를 팔려면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음식점을 한다거나 네 맞죠. 음식점을 한다거나 뭔가 음식물을 판다고 한다면 허가가 있어야 되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산 정상에서는 보통 아이스박스 하나에 네. 그냥 거기다 막걸리 넣으셔가지고 올라오셔서 뭐 잔당 판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게 산이어서 문제된다기보다는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531님, 진짜 민폐 산행객 중에 하나인데 산에 쓰레기를 봉지채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 처벌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을 뭐 사진을 찍거나 해서 네, 네. 신고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을 좀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잡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렵겠는데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또 신고를 하시고 하면 거기에 이제 CCTV가 설치된다든지 아니면 네.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네. 좀 신고를 해주시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좀 좋은 그렇죠.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약간 소리나게 찰칵찰칵 찍으면 깜짝 놀라서 다시 네, 죽어가지 맞아요.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4207님, 어제 등산을 갔는데요. 한 등산 동호회에서 일부 구간에 일반인 출입 금지라고 문구를 내걸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 아닌가요? 하셨어요. 그렇죠. 뭐 네.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데도 네. 여기에 일반인 금지라는 문구를 걸고 통제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소유자, 뭐 예를 들면 개인 소유라면 그 개인 아니면 지자체라면 지자체에 네. 이제 알리게 되시면 이분들은 주거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본인 예. 것들이 아닌데 거기를 일부를 막고 남들을 그러네요. 출입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남의 땅에서. 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소유권자한테는 소유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본인 땅이 아니면은 이렇게 음.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나 이런 곳에 신고를 바로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빨리 이제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막혀 있으면 이분들이 또 다른 탐방로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죠. 더 위험한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막 정상까지 갔는데 인증사진 못 찍고 오면 속상하잖아요. 네. 자, 2399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네요. 도랑물도 내 것이 아니면 함부로 먹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분들 가운데 8858님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즘 그야말로 제로의 전성시대입니다. 아하, 제로. 0칼로리 대체 감미료를 쓴 식품들 말씀인데요. 네. 뭐 탄산음료 정도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네네. 제품군이 엄청나게 넓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우리 전통음료인 식혜나 맞아요, 또 한편 거의 전통음료나 다름없는 바나나 맛 우유도 네. 제품의 특성상 완전한 0칼로리는 아닙니다만 대체 감미료를 써가지고요. 예. 열량을 대폭 낮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고전 라면의 축에 속하는 비빔면도 제로 제품이 최근에 나오면서 그래요? 지금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제로. 예.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
먹는데 칼로리가 없다.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하거든요. 네. 과연 건강에 괜찮은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네. 또 맛의 차원에서 설탕을 쓴 것과 사뭇 달라서 한편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야기거리가 많은 제로 대체 감미료 이야기를 두루 해보겠습니다. 네. 제로 음료라고 하면은 일단 뭐 제로 콜라가 대표적일 텐데 그렇죠. 이 제로 콜라가 일반 콜라보다 더 맛있어서 이걸 찾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 제로 콜라도 역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이제 에이펙이 열렸는데요. 네네. 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소식과 더불어서 제로 콜라 준비를 요청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네. 다양한 제품군을 다 갖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은색 깡통이 요즘 국내에 없어서 결국 미국에서 가지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1982년에 최초로 출시된 다이어트 콜라인데요. 얼마나 획기적이었느냐면 19세기 후반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콜라가 1886년 상표 등록 이후 근 100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0칼로리였죠. 예. 당시 최신 대체 감미료를 할 수 있는 아스파탐을 써서 단맛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는 제로 콜라는 미국에서 2005년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예. 아스파탐 대신 차세대 대체 감미료인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으로 단맛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체 감미료 전체가 사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요즘 이제 하도 일상이 되다 보니까 또 설탕보다 이런 것들로 맛을 낸 음료가 차라리 더 낫고 익숙해져서 좋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이렇게 최근에 뭐 제로 음료가 인기가 많아진 건 결국에 당 섭취를 좀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정말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산음료는 사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의 음식입니다. 아이고. 네. 콜라는 원래 일종의 강장제, 즉 이제 약과 흡사한 음료로 개발이 되었지만 특유의 맛과 향 그리고 단맛을 얻고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로 발돋움했죠. 그러면서 탄산음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빈 칼로리 그러니까 영양 가치는 없이 열량만 몸에 쌓는 식품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근원이 당이다 보니까 지방 축적을 통한 체중 증가랄지 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멀리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삶의 모든 순간에 건강만을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팍팍하죠. 예,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이 탄산음료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결국 이제 제로 음료 같은 대안도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좀 어떤 재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 저희 지금 4092 청취자님도 제로 치킨은 언제 나오냐고 급하다고 하셨거든요. 급하시겠네요. 네. 우리가 진짜 뭐 항상 건강만 생각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제로 음료나 뭐 제로 과자들 이런 제품에 설탕 대신 어떤 감미료를 넣어서 단맛을 내는 건가요? 네, 앞서 오리지널 이제 다이어트 콜라는 아스파탐으로 단맛을 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요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제로 음료들에 쓰이는 아세설팜 칼륨이랄지 수크랄로스 또 그 밖에도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건강 트렌드를 타고 인기를 좀 누리고 있는 알룰로스, 그렇죠. 예, 또 시클라메이트 같은 다양한 대체 감미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종류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네요. 이건 뒤집어 보면 사실 어떤 것도 설탕만큼의 독점적인 위력을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이게 설탕만큼 맛있으면서 칼로리는 없거나 적은 대체 감미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이제 시장을 독점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어느 하나가 대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아직은 설탕이 그 입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탄탄하게. 그러니까 설탕과 좀 최대한 가까운 맛을 내려고 이렇게 인공 감미료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요, 이제 그 우리 아직도 여름에 옥수수 찔 때 그 특히 할머님들 많이 쓰시는 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카린을 주성분으로 한 감미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무려 1879년 그러니까 콜라와 비슷한 시기에 발견이 되었죠. 재밌는 거 이제 다른 대체 감미료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사카린이 설탕보다 훨씬 달아요.
아, 그래요? 예, 비교해 보면 무려 한 300배 정도 단맛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희석을 많이 시켜야지 이제 좀 덜 달고요. 네. 또한 이제 특유의 쓴맛도 있어서 설탕이 사실 굉장히 훌륭하죠. 설탕 열량만 빼면요. 예. 그러면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이 아스파탐 전 세계적으로 좀 가장 널리 쓰이는 인공 감미료가 아스파탐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만큼은 못한데요. 네. 근 100년 만에 콜라 신제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의 길이 남을 대체 감미료죠. 예. 역사 이제 살펴보면 1965년 화학자 제임스 M 슐레터가 발견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1974년 미국 식약청이 식품 사용에 승인을 했습니다. 설탕보다 200배 달아요. 이거는 또 200배 더 꽤 답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0칼로리는 아니어서 네. 1g당 4칼로리입니다. 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 콜라에 쓰이는 양이 네. 100ml당 1.2칼로리로 미량이다 보니까 0칼로리에 수렴한다 네, 보고 네. 표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에 국내 이게 제품이 아스파탐 시판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정제로 나와 있었어요. 이게 케이스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제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게요. 아, 뭐 각설탕, 설탕 이런 약간 것처럼요? 그런 느낌처럼요. 그래서 집에 어떻게 그게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또 따뜻한 우유에 타 먹으니까 맛이 그럴싸해서 한참 이제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저 자판기 따뜻한 우유도 약간 달달한 맛에 예, 자주 그런 맛이 먹었는데.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 조금 안전성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체 감미료가 이 인류와 설탕의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발견돼 쓰인 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네.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아주 자유롭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카린만 하더라도요. 1977년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쥐에게 실험을 해봤더니 네. 종양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1993년까지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거든요. 예. 뭐 아스파탐의 경우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 EB군, 그러니까 숫자 2의 알파벳 B인데요. 네. 으로 지정을 해서 한참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은 있어요. 이제 섭취량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1981년 세계보건기구와 UN 식량농업기구 전문위원회가 정한 하루 권장 섭취량이 네. 몸무게 1kg당 40mg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체중 60kg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 다이어트 콜라 250mg 들이캔을 55캔 먹어야지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아, 하루에? 근데 뭐 아스파탐 콜라를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일단 그렇죠. 이제 배가 불러서 마시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스파탐이 이제 제로 콜라에 쓰였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 자리를 대신한 감미료는 뭔가요? 네,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스파탐의 시대가 좀 저물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네. 요즘의 제로 음료에는 아세설팜 칼륨과 수크랄로스가 보통 짝으로 함께 쓰이는데요. 예. 아세설팜 칼륨은 1967년 독일에서 발견됐는데 설탕보다 200배 달고요. 네. 다른 대체 감미료의 맛을 가려줘가지고 이렇게 짝으로 같이 쓰입니다. 예. 한편 이제 수크랄로스는 영국의 식음료 첨가물 기업 테이트 앤 라일이 1976년에 발견했는데요. 네. 스플렌다라는 제품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네. 단맛이 설탕보다 320배에서 1000배 강해서 희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들 때에는 덱스트로스나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하는 주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일종의 전분을 더해서 부피를 늘립니다. 이제 나름의 장점이 있다면 설탕에서 추출해가지고요. 단맛과 지속 시간이 매우 흡사합니다. 아세설팜 칼륨처럼 다른 대체 감미료의 맛을 가려주기도 하고요. 예. 또한 이제 설탕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안전 논란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알룰로스, 스테비아도 얘기해 주셨는데 요리할 때도 많이 쓰고 제품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 음식에 단맛 자체가 너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사실 그다지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 요즘 많이들 쓰고 있죠. 알룰로스는 무화과나 건포도 같은 과일을 단당류인데요. 네. 설탕에 비해 열량은 90% 낮고 단맛은 70% 수준입니다. 네. 1940년대에 처음 밀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소량만 존재하는 것을 1994년 일본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예. 2012년부터 미국 식약청이 사용을 허가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아직 사용 금지입니다.
이제 요즘은 옥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을 하고요. 한편 이제 스테비아는 같은 이름의 식물잎에서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감미료를 씁니다. 예. 국내엔 1973년에 들어왔는데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것들 있죠. 네. 이게 토양에 직접 이 스테비오사이드 가루를 뿌려가지고 단맛을 불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재배가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제로 음료를 마시면 이렇게 설사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네,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떤 감미료 때문인가요? 이게 그 에리스리톨이라고 당 알코올의 일종인데요. 예. 이걸 많이 드시면 소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대장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에리스리톨은 1848년 스코틀랜드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1990년에 일본에서 처음 상용화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말티톨이나 알룰로스 같은 감미료도 같은 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많이 안 드시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종류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전성 논란도 있다 보니까 계속 먹어도 괜찮을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제로 음료나 식품을 네. 정말 입에 달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면 아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에 비해서 이 감미료들이 발견되고 쓰인 기간이 짧죠. 네. 그래서 오래 먹었을 때,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 정도 되는 세월 동안 먹고 그랬을 때 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음식 평론가로서 이렇게 네. 좀 설탕이 내는 단맛을 인공 감미료가 대신하고 있는 이런 음식들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종종 제로 음료를 마시긴 하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너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예, 시장이 뭐 지난 3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다. 복잡한 신경입니다. 네. 일단 음식, 특히 한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달 필요가 없는데 네. 설탕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아하. 그 수요를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로 바꾼다면은 맛이 좀 이상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맛이 중요한데요. 설탕만큼 제대로 된 중립적인 단맛을 내주는 대체 감미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네. 따라서 설탕 섭취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쓰임새 등에 있어서는 절대 우습게 보지 않는 게 바람직한 태도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주 싸고 우리가 설탕을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네. 이 인류가 이 설탕을 손에 넣으려고 정말 그 뭐 많은 일들을 치렀죠. 뭐 노예랄지 전쟁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맛의 차원에서 이 귀한 식재료다라는 사실 한 번씩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끼 실록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한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어머니가 마가린인가요? 사카린이라고 쓰셨는데 사카린. 아하, 빵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추억이 되었네요. 해주셨고요. 7133님, 매일 들으면서 일하는 누나들이 임지웅 씨 팬들이에요. 응원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큰 공부 된다고. 제가 소개는 못해드려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